근데 그 진짜 강창희 대표님 영상이 진짜 100만 뷰 나온 영상들 정말 많잖아요. 무슨 정말 많겠다. 아, 맞습니다. 진짜 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사실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강창희 대표님의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 이미 은퇴가 임박했거나 네. 아니면 은퇴 준비가 늦어버렸거나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후회하면서 더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개 이제 제 강의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는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언젠가부터 이제 젊은 분들이 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강의가 끝나니까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네. 그 퇴직 직전에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 식의 강의를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냐. 그리고 권한은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 말 안 듣는 마누라는 누가 설득하는 말이냐. 따지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렇겠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의식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는 건 뭐냐면 네. 30대 40대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좀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하고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노후 얘기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선입관을 가지고 듣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제 강의를 듣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결과 예를 들어서 행복 100세 자산관리 지금 내 나이에 해야 할 것은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붙이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그 재작년인가는 그 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댓글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한 분이 제가 금년에 34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본 것을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30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저도 놀랬죠.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보고 있구나. 근데 이제 제 경험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지금 78세인데요.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일본에서 연수를 받고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이때 근무를 하면서 네.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서가는 일본 사회를 미리 본 거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네. 특히 그 사람들의 노후 준비가 제일 비중이 큰 게 뭐냐면 노후에도 뭐 하고 살 건가 수입을 얻는 일을 할 건가 아니면은 사회공헌 활동을 할 건가 취미 활동을 할 건가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많이 할애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평생 현역을 결심을 하는 거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쯤 되면 다들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지금 제 나이에 깨달아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이 젊은 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그게 저는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데 네.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제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만들어주는 거가 제 일이라고 저는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대표님도 그래서 다녀보면 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신 분, 네. 노후 준비 정말 잘 하신 분 예.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좀 막연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좀 네. 대표님이 보시는 성공적인 노후는 예.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뭐 돈 걱정 없이 사는 노후. 그러니까 저는 다들 뭐냐면 노후 행복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돼요? 아직도 그런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후에 저는 3대 불안이 뭐냐면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돈, 건강, 외로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뭔가 첫째가 실물 자산이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금융 자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적 자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이고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실물 자산, 네. 금융 자산, 이 인적 자산을 이렇게 균형 있게 잘 맞춰서 갖고 있는 분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15억짜리 집이 있는데 네. 거지 노릇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이고. 거기서 돈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지붕은.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보면 80몇 프로가 퇴직할 때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그리고 자기 특히 뭔가 끝나고도 퇴직하고 나서도 소일거리가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행복한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0세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연금,
저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억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고 최저생활비 정도를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그런 준비된 분들은 행복하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금은 금융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에 돈이 다 거의 8, 90%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자산, 금융자산, 인적자산 여기에 균형 있게 자산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항상 노후의 3대 불안, 돈, 건강,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할 건가. 왜 돈이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맞춰 사는 능력이 저는 경제적 자립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약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뒤에서 뭐 또 나오겠지만은 돈이 많아도 자녀 문제.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들 간단하게 몇 억 있으면 노후 행복해요?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5억이면 되나요? 10억이면 되나요? 이거는 좋은 질문이 아니다. 우선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도 지금. 우선요. 그런 질문 하신다면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정이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된 건가를 한번 보고 자기 재산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거든요. 그 퇴직 직전이죠. 근데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평균 총 자산이 얼마냐면 6억 1,100만 원이래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말이 많잖아요. 부채 차입금이 1억 300만 원이에요. 그걸 빼게 되면 5억 1,100만 원이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1,100만 원이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5억 1,100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이 4억 2,700이에요. 얼마냐? 8,400 남잖아요. 그러니까 8,400만 원 가지고 30년 40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8,400만 원 갖고 조급하니까 뭐 주식 사서 튀겨볼까 코인 사서 튀겨볼까 재테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죠. 결국은 또 하나 뭐냐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완전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이제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경제가 저성장되고 그러면서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만약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노후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저는 꼭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분이 제가 일본에 근무하면서 알아둔 사람인데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집에다가 돈을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대부분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28평짜리 아파트를 1984년도에 우리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그게 피크일 때가 언제냐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의 피크일 때가 1991년이에요.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1.2억짜리가 3억. 그렇죠. 3억 6천까지 우리 돈으로 계산합니다. 지금도 거기 살고 있어요. 뭐 몇십 년 살고 있는 거죠. 가끔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야, 지금은 너 집 얼마냐? 작년 연말에 물어봤더니 한화로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에 팔릴지 말지래요. 도쿄에 있는데요? 도쿄 바로 우리 말하면 경기도 정도와 도쿄의 근교에 있죠. 저기 시내까지 한 40분, 50분이면 출퇴근하는 거리예요. 물론 낡은 아파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그 집이 노후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살기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부동산에 그렇게 돈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뭘로 살 거냐. 그 사람은 그러니까 노후에 부동산이 도움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연 못 매달고 있는데 집 한 채 못 매달고 있는데 과연 괜찮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도쿄의 그 근교에 있는 집은 91년도에 비해서 지금은 12분의 1 토막이네요. 근데요. 물론 일본도 도쿄 시내 중심가에 비싼 집 있죠. 근데 그거를 예로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 그 선진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은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주요국에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부동산입니다. 뭐입니다가 아니고 연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60, 70%, 8, 90%거든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연금이 있으니까 최저 생활은 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이런 거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보통 사람이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거든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1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제가 3월 기준인가 뭔가 13%더라. 없어요, 연금은. 예. 그것도 진짜 국민연금 초창기에 부어서 30년 이상 부으신 분들 정말 소수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 13%니까 물론 그 올해 30년, 40년 직장 생활한 사람 중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주 예외거든요. 그렇죠.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분들은 부동산을 빨리 연금화시켜서 뭔가 하는 방법을 찾거나 뭐 주택연금도 있고 찾거나 아니면 일하는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래서 저는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우선 일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3대 자산, 실물, 금융, 인적 자산 중에서 사실 뭐 실물 자산, 뭐 금융 자산 많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소득이 적거나 자산을 못 모았거나 비싼 집을 못 샀거나 이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 연금 준비를 또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좀 젊었을 때부터 해놓기는 해야 하는데.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예를 들면요. 그 공무원분이라든지 교직원분들은 그 60세부터 연금을 받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60세부터요.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 연금을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요. 우리나라의 최빈 사망 연령, 돌아가신 분이 가장 많은 연령이 92세더라고요. 60세부터 92세까지 32년 받게 되면은 금리를 2%로 가정하고 정기한 금리를 물가 상승률을 2%로 가정하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92세까지 받는 그게 얼마냐면 현재 가치로 11억 8천. 연금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역으로 환산해 보면 현재 가치로 가봐. 내가 지금 11억 8천만 원이 있어야 92세까지 한 달에 300만 원씩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또 어마어마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연금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연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대 30대부터 연금 가입하는 게 노후 준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젊을 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진짜 20대 30대 때 연금 가입했다 그러면 야, 다른 애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플렉스 하는데 너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행복하게 100세를 살기 위해서 내 나이에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20대 30대에서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아니 세상에 20대 30대 보고 노후 준비하라니 무슨 말입니까? 저 은퇴까지 아직 멀었는데요. 꿈에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노후 준비가 뭐냐면 20, 30대가 해야 될 일은 삼층연금 가입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하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회사에서도 가입하죠. 그럼 개인연금은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국민연금이 1층, 퇴직연금이 2층, 개인연금이 3층이잖아요. 이 3층연금 가입하는 것이 노후 준비예요. 왜냐하면 연금은 한 막말로 300만 원 정도 받으려면은 몇십 년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이제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가입하잖아요. 퇴직연금 가입하게 되면은 그 중에 지금 이제 대세가 가입자가 책임지는 DC형 퇴직연금이 이제 주류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운용을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직장인들한테 펀드 투자를 처음 시작한 데가 언제예요? 또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예요? 나이대별로.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되고. 67%가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연금 가입하면서 거기서부터 투자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연금에 대해서는 좀 방치를 하고 그리고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죠. 코인을 하느냐 주식을 하느냐 그래서 돈 벌려고 그러죠. 빨리 가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미국의 직장인들은 대부분이 뭐냐. 그 퇴직연금 100만 나도 뒤에서 말씀드린 퇴직연금 100만자가 되는 방법 이거 생각하면서 가입하자마자 직장생활 시작하자마자 퇴직연금 가입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DC형이니까 그러면 펀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펀드 고르는 법 이런 공부들을 해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더 다른 자산을 운영하는 데도 활용하고 그게 이제 20, 30대 노후 준비가 첫째 3층연금 가입 두 번째 퇴직연금을 통한 경제 공부, 투자에 관한 공부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값 높이는 노력. 100세 시대에 오래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20, 30대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값을 높여서 남과 차별화시켜서 일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나고 보니까 제 얘기하는 거 참 죄송한데 그 20대, 30대에 그 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보다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상당히 비중을 갖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 일을 잘하게 돼요. 왜냐? 회사에서 하는 일과 연관시켜서 뭔가 남과 차별화된 그렇죠. 일을 찾아야 되니까. 그걸 잘 해야 네.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 회사 일을 잘하게 돼요. 그러면 예. 저는 그 직장인들이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엄청난 금융자산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일에서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은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가장 큰 투자인지는 자신의 직업이다. 나 자신. 예. 그래서 저는 그 일의 중요성을 좀 20, 30대에 깨달은 거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고 그때 그 일본에서 그런 사람들 본 것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일할 수 있었던 게 그거고. 저는 뭐 엄청난 재산을 모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집안 채 있고요. 약간의 금융자산 갖고 있지만은 제가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일을 하니까 우선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무리하게 뭘 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외롭지 않죠. 예. 대외 활동도 이렇게 하시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강창희 대표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예. 평생 현역이라든지 예. 3층 연금이라든지 이거 다 직접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지금까지도 실천하면서 여러분께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 나이에 그 노후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20, 30대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3층 연금. 3층 연금 가입, 연금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거기서 해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안에도 활용하는 거.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인적 자본 투자. 자기 몸값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열심히 해가지고 오래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그게 노후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대가 되면요. 건강에 신호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돼요. 네. 폭탄주도 좀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중대 질병 같은 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대 질병 보험 하나를 가입하는 거. 그게 노후 준비고요. 그리고 40대 특히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 네. 애들이 초등학교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자녀들한테 자립교육은 다 큰 애를 어떻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립을 못하고 있는 자식이 와가지고 돈 손 벌리면은 그때서 자식을 고칠 수도 없지. 그래서 자녀 리스크 자녀도 그러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이 성인이 돼가지고도 이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캥거루가 313만 명이라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캥거루를 가진 부모가 돈이 몇 억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40대 때 해야 될 일은 건강 리스크고 자녀 리스크 관리를 그때 시작하고 특히 자녀한테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능력. 예. 지금 우리나라 저희 집사람도 포함해서 이제 엄마들끼리 모여서 선생은 과외공부 선생 누가 좋대 정보 수집해가지고 애들 시간표 짜서 뺑뺑 돌리거든요. 근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1980년대도 일본 관계로 밥 먹고 살았고 90년대도 일본 관계로 밥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80년대는 뭐라고 되었냐면 일본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밥 먹고 살았는데요. 90년대가 되니까 일본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일본 전문가들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우연히도 그때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나 반성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일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시사단을 해외로 보냅니다. 갔다 와서 시사단 보고서를 써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일본 제도를 많이 본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의 제도가 문제가 뭐고 은행이 뭐가 문제고 특히 증권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업을 키워야 된다. 그런 글들이 나오는데 그 문제점이 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90년대는 일본을 반면교사를 해야 된다. 일본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 금융제도는 일본과 우리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제가 자산운용업을 잘 우리가 키워야 된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증권 주식 사고 팔고 이 증권 매매업이 중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자산운용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걸 외치고 다녔더니 저보고 어느 운용사에서 그러면 네가 와서 대표를 하라고 해서 운용사 사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일본 가지고 밥 먹고 살았는데 80년대는 진면교사로 하자고 밥 먹고 살고 90년대는 반면교사로 밥 먹고 살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애들도 재능이라는 건 다 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닌데 얘가 다니던 회사가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직업이 사라지는 지금 오스포드 대학의 마틴 스쿨이라는 데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2033년이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진다. 그러면 좋은 회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요.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다른 데 가서
이 능력을 가지고 아까 제가 변신한 것 같은 그런 변신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의 생각하는 능력을 우리 애들한테 키워줘야 되는데 엄마들은 과육고 선생도 엄마가 정하고 시간표도 엄마가 정하고 그리고 걔네들 뺑뺑이 돌려가지고 외워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게 자녀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자녀 리스크 방지는 자녀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 AI가 나오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를 해주셨던 내용인데 AI 시대에는 더 절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해서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좋은 대학 나오면 그래도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고 사회에서도 대우받고 그럴 수는 있었는데 이제는 더더욱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자녀 리스크 관리라는 게 뭐냐면 자식한테 첫째는 자립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한 능력을 키워주는 게 자녀 리스크 관리거든요. 네. 그게 어릴 때부터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대가 된 부모의 노후 준비는 자식한테 자립 교육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이런 자녀 리스크 관리 건강 리스크 관리가 40대 할 일이에요. 그다음에 50대 60대가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많거든요. 그렇죠. 가계 부채 안고 퇴직하면 노후가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팔아가지고 가계 부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개 우리나라 퇴직자들 보면요. 80% 이상이 아까 그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뭐 총자산, 순자산 말씀드렸죠. 그 부동산이 84%예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에. 50대는? 예, 50대는. 퇴직 앞두고 있는 분들은. 네.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반반 정도로 규모가 되도록 뭐 비율이 되도록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채 갚는 거, 가계자산 구조 뭡니까? 부동산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거. 네. 이게 구조 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지금 51.8세가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일이니까 몇 년 한 최빈 사망 연령 92세까지만 계산해도 40년 정도를 살아야 되거든요. 40년 동안에 뭐 하고 살 건가 이게 그 일을 준비하는 거. 그게 50대 60대가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도 구조조정을 해놔야 하는 거고 내 자식도 직업이 사라지는 이 AI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면서 혼자 살아남을까를 가르쳐야 하고.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거. 그게 40대 할 일이고요. 50대는 아까 말한 구조조정하고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 준비를 하는 게 50대 60대 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70대가 되면 혼자 사는 노후가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연령대별로 내 나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30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40대가 됐다. 그러면 소급해서 해야 되죠. 소급해서. 내 나이에 해야 될 게 뭔가를 빨리 깨닫고 늦었으면 늦은 대로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노후 준비다. 요거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니 20, 30대는 뭐냐면은 삼청연금, 국민연금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삼청연금으로 가입하는 게 첫째 갈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삼청연금 중에서도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은 운용의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 DC형인 경우가 많으니까 거기서 운용을 관심을 갖고 하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식으로 다른 자산 운용원에도 활용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적 자본 투자. 인적 자본. 20, 30대부터. 몸값 높이는 노력. 그 시작을 해서 영어가 부족한 사람은 영어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20, 30대. 20, 30대 할 일이다. 40대는 자녀의 40대는 자녀 리스크 관리하고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50대는 50대, 60대는 합쳐서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퇴직을 앞두고 있으니까 가계 자산의 구조 조정, 부채 줄이는 일, 그다음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맞추는 일, 그리고 퇴직하고 나서도 한 40년 가까이 동안에 뭐 하고 살 건가 이 일의 준비. 그게 내 나이에 해야 될 노후 준비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나이로만 먹었으면 소급해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70대에는 혼자 살 수 있는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외우셨죠, 여러분? 다시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외울 때까지 적어놓고. 근데 이게 다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면은 잊고 사는 거죠. 그렇죠. 저도 계속 30대일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이제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고 해서 늦기 전에 준비를 또 그리고 세대별로 나의 인생 로드맵이니까 또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